우리 그 준비된 그 주제 두 번째 그 한반도 평화 대북 관련 문제입니다. 최근 상황이 그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폼페이오 방부 원래는 27일 날 예정했다가 취소했고, 취소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냥 취소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조금 뭔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중국도 던지고 심지어는 한국에 약간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기도 하고,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 또 황 소장 그동안 일관된 초기의 진단이 예상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예상대로 완전 가고 있죠. 이제 막장이 다가오죠. 왜 다가오느냐? 저 미국하고 오래 통화를 해봤어요. 어디 미국 쪽이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요? 그쪽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미국하고 통화를 하면 갑자기 잡음이 쫙 끼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런 거 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에 관련해서는 포인트를 다 딴 거예요. 11월 6일 중간선거에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그 외에는 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데 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에 가봤자 북한에서 더 나올 정보가 없다. 만약에 북한에서 100번 양보를 해서 핵 리스트를 주면 그 리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검증했을 때 미국이 알고 있는 지역이나 시설이 포함 안 됐을 가능성이 100%다. 자, 이런 상황에서 11월 6일 이전에 폼페이오가 가고, 폼페이오가 갔다면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내몰리고 종전선언으로 내몰릴 건데 더 얻을 게 없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일단 여기서 11월 6일까지는 좀 빼는 게 낫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현재 공화당이 현재 추세로는 조금은 이렇게 이긴 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수당이 유지가 될 거다? 12%가 이겨야 이렇게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민주당이 한 7% 정도 리드하는 게 지속되고 있대요. 그래서 공화당이 충분히 이기기에는, 민주당이 충분히 이기기에는 부족해서 공화당이 선방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북한 문제는 더 건드렸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얻은 점수조차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발을 빼자, 이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가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한국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면 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석탄 밀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계속 한국의 도로, 이 철도 연결 지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도 또 미국에다가 또 지금 최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될 걸로 보세요?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면 북한은 11월 6일 선거 전에 뭔가 한 방을 놔야 된다라고 보지 더 이상 굽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3일 정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북한으로서는 11월 6일 전에 뭔가를 한번 움직여가지고 그걸 또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써야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보자면 트럼프 예상대로 가지 않는 건데, 한 방이 터진다면은. 그렇지, 예상대로 안 가죠. 트럼프도 이 문제를 자기 표로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착오가 발생하고 생기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장은 트럼프는 뭐 더 이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 생길 거다라고 보네요. 유창근 박사. 그래서 김영철이 보냈다는 편지가 과연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이제 취소까지 했는지, 그게 이제 뭐 궁금한데, 설마 뭐 이 와중에 무슨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무슨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얘기들을 꺼냈을까 이제 싶어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북한의 어떤 기본 입장의 어떤 재확인, 고수, 좀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더라도 뭐 달라질 것이 없다. 북한이 뭐 새롭게 더 내놓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은 전 여전히 그 평행선이 지금 뭐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게 좁혀질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무엇이 될지 뭐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폼페이오가 이번에 북한에 갔으면은 비핵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또 그 종전선언, 이게 이제 뭐 빅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들이 컸던 건데 아직까지 이제 그 접점이 찾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뭐 상당히 좀
국면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미국 쪽에서도 그거는 좀 기정사실화 하면서 뭐 길게 갈 거를 아마 좀 각오를 하고서 그렇다고 해서 판을 아예 깰 생각은 뭐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당분간은 이 한반도 정세가 이 교착 국면 이거에서 좀 쉽게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특별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뭐 판을 깨는 것까지 가기에는 지금 서로가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든 좀 피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봐도 지금 이 북핵 문제, 한미 이 공조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보면은 이거를 삼국만 관계에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G2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큰 지금 이 대결의 한 와중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고 있고 일단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그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지를 않는 것 같다.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단기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에 되고 중국과 요번에 무역협상 결렬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은 시간 지연 전략을 쓰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연 전략을 쓰겠다고 했고 근자에 지금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북핵 문제가 구구 그 행성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CNN이나 로이터 외신을 보면은 거의 기사를 안 달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관심사도 아닌 거고 자기네들의 11월 선거가 더 관심사이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과정으로 전략으로 스탠스를 취하면서 현재 미국 입장에 되고 이 그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악화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중국이 그 과정에서 중국의 한반도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 두고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더 자극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북한도 이 상황에서 답답하겠죠. 연말저점 경화가 거의 다 떨어져 보이는데 도발을 할 수 있지만 도발 이후 지금 우군이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쉽게 도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태가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김능구 대표. 예, 그 지난 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취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뭐 말하자면 어쨌든 저자세였던 이 태도를 보이고 또 편지도 보내고 함에 따라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트럼프는 상당히 그 당시에 그 북미 정상회담은 남는 장사였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 트럼프가 이 정상적이지 않는 대통령의 그 모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가 마치 세계 평화의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이 이미지업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 이후로 실제로 지지율도 올랐다는 부분들에서 남는 장사를 했다. 그래서 타고난 장사꾼으로서 이 취소와 다시 이렇게 그 회담을 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대체적인 주류인데 이번에도 그 전날 폼페오가 방북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취소를 했다는 거죠. 금방 유박석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김영철 그 북한 부위원장의 어떤 자기가 보낸 사안에 대한 답신을 보고서 이거는 뭐 가봤자 성과 없다 이렇게 했다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과의 문제를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 이 부분들이 이 마무리된 다음에 뭐 가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도 중국도 집어넣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8월 말에 폼페이가 방북을 하고 9월 9일에 시진핑이 평양에 가서 예를 들면은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평양 가서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북미의 제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때 이 최소한 큰 가락에 있어 가지고 비핵화였던 부분들이 협상의 프로세스와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어떤 그 기대를 가졌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지금 틀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 틀어짐도 어떻게 말하면은 그 트럼프의 또 다른 계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아까 뭐 다들 이야기한 대로 11월 6일입니까? 그 미국의 그 네, 중간선거. 네. 이 중간선거에 예를 들면은 지금 트럼프가 이 자기 선거 때 지금 첫건도 뭐 구속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국내 정치로서는 상당히 궁지에 지금 몰려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이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을 통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다시 걸기시키고 예를 들면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과의 그 관계에서 뭔가 자기의 그 이미지 변신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려고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국과 북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고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갖다가 저는 수를 다시 한 번 더 이 상대방에 던졌다고 봅니다. 이게서 중국이 그 북한과 그 어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못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양에. 근데 과연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뭐 이렇게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뭐 종전 선언을 취지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나오면서 자기는 나중에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그래 되면 자기가 스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계를 편 것 같은데 지금 이 와중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그거 해야 될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처음에 이 평화적인 어떤 그 부분도 이 베를린 선언 작년 부분에서 이끌어내고 했던 것처럼 미국과 끊임없는 어떤 그 소통과 그 끊임없는 그 소통도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 확실히 된 부분 가지고서 그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남북 간의 그 긴밀한 그 협의는 필수적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그 또 한편으로 하나의 이 교두보가 될 수밖에 없고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네. 지금 폼페오 결과를 가지고서 의제와 시기도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되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을 갖다가 우리가 창의적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큰 과제가 지금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 보죠. 일단 그 종전선언이 9월 하순에 있을 유엔 총회까지 무슨 가닥이 잡힐 걸로 되게 그동안에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9월 9일에 시진핑의 방북도 조금 이제 불확실해진 상황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명구 대표가 폼페이오가 1단계 그걸 토대로 한 2단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시나리오도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중에 주로 트럼프 중심의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남북관계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 가죠. 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미국은 11월 6일 전에는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네. 현상 유지 관리하고 미국은 지금 중국, 터키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11월 6일 선거 전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이슈는 지금 상당히 미국에서 이 한반도 이슈는 이렇게 관심이 좀 덜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 정권이 미국이 지금 그러면서 한국을 보고 같이 가야 된다면서 이제 줄을 나란히 비슷하게 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정권은 미국과 부딪히면서 이제 방북을 하고 방북을 해서 종전선언을 그대로 또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북이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철도, 도로니부터 시작해서 경유업,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부분까지도 이제 실천에 옮겨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과연 그렇게 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열 수 있을 것이냐. 좀 못 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은 이제는 만약에 한국이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범주를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석탄 밀수나 이런 걸 갖다가 세컨버리 보이콧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한전이나 동남 발전이나 그럴 여기가 남아있다고 보세요 아직? 100% 있죠. 그게 미국의 VOA가 공개를 안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수사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덮어놓고 가다가 VOA가 까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극단적인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원전 관련 기술 수출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 100% 수출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금지한 쪽과 그런 어떤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이런 달러망에서 퇴출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 금융에서 퇴출이 됐는데 어떻게 해외에 진출해서 뭐 수주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은행들이 지금 2개가 개입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에 개입된 은행들은 아마 해외 송금이나 해외 관련 거래도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막상 그걸 갖다 맞지 않았을 때는 별거 아니다고 설마 우리한테 때리겠느냐 하지만 미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과 이런 보조를 안 맞추고 독단적으로 북한하고의 관계를 진전시켜 가면 미국은 한국이 이런 동맹의 전선에서 이탈했다고 보고 이탈한 한국에 대해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김동구 대표는 오히려 어렵지만은 창의적인 뭔가 발휘해서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1차에서 둘이 싸움해서 미국 정상회담을 붙이는 데는 그건 트럼프가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됐지 한국이 창의를 발휘해서 됐다고는 안 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문정인이 미국에 가서요. 그럴 땐 나보고 언론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문정인이 이게 다시 살려본다고. 문정인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응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요즘은 거의 왕따가 돼가고 있어요. 문정인도. 그래서 한국이 솔직히 말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저는 불행이 예방된다고 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의 범주 안에서요. 얘기하실 땐 정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네. 이 자기 꼴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제는 자신의 주제를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래 봅니다. 네, 아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미 관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남북 관계라든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이후에 국정 운영 동력 또 외교 동력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일단 지금 이 미국의 11월 선거 이전까지 한국 변수는 뭐 현상 유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대표가 이 남북 3차 정상회담에 두고 창의적인 어떤 이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분 문제는 단순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그리고 세계 글로벌 무역 전쟁 전체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한반도 문제만 딱 띄어갖고 쉽게 그렇게 결정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감상적이든 아니면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정체되어 있는 이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고 북미 간의 협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큰 정치적인 어떤 임팩트 큰 그런 결과를 내기도 어렵다고 보고 문제는 11월 달에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면 12월 달 해가를 넘어가 버려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국민들은 탄핵과 지금 북미 이 북핵 그리고 이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3년간 기다렸어요. 이것이 해가 넘어간다 보면은 똑같은 어떤 이후에 남북 이 핵 문제든 평화 문제든 진전이 되어도 정치적 성과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넘어가서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현 정부로 봐서는 뭐 안 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정치적인 어떤 영향,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합의문에는 간철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저는 여야가 한뜻으로서 어쨌든 북핵 협상에 대한 그리고 남북 평화 체제에 대한 어떤 이 판문점 선언을 갖다가 비준을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한뜻으로 이걸 원한다라는 부분으로 비춰주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 북미의 비핵화 협상 부분들을 이런 비유를 드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구름이 끼고 막 천둥번개가 치는데 이게 잠시 이렇게 그 해가 비치고 하는 그런 찰나가 있다 이거지. 그런 텀이 있어요. 이때 뭔가 이뤄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말하자면은 그 시기다 이거지. 그 시기. 이쪽 보고 얘기하십시오. 그 시기. 그래서 그 북한으로서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외통수다. 자기가 핵경제 병진 협상에서 이제 경제 우선 발전으로 나가는 전략 노선을 갖다가 이 당 전원회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인민들한테 다 공개했다는 것은 그게 외통수 길이고 그게 김정은의 저는 국정 운영 노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 밀고 땡기기 과정인데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전체를 갖다가 망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통령한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평화의 보정수표가 되겠다. 이런 걸 주면서 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그 했는데 이 제가 볼 때는 이 그 ICBM 자체의 그 불안이 없어졌기 때문에 ICBM을 또다시 개발하고 뭐 시험 발사하고 언제든지 그 준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이렇게 그 희석화 시키기 때문에 그 미국 국민들의 그런 불안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 대통령이 그걸 챙겨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 부분 어느 정도 해결했다. 라는 거지만 그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중간선거 전에 이 트럼프가 이 선거를 위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뭐 얼마 안 된다. 그 중에 큰 거 하나가 예를 들면 북과의 어떤 비핵화 협상의 진전 이런 부분들이 그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자기들이 어떤 이 비핵화 협상을 갖다 초를 치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북을 응원하더라도 이게 이런 가운데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그 비준 이런 그 힘을 받아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정한다라는 식으로서 그 북과 이렇게 미국을 갖다가 상호 그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갖다가 창의적으로 이 해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뛸 사람이 또 문재인밖에 없다. 지금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근데 총동원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우리 대한민국이나마 총역량이 결집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경제처럼 예를 들면은 이 부분에서 정말 몇몇 분만 그 뛰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그 아쉬움이 어쨌든 우리 내부의 고리는 국회에서 비준을 거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더 주면서 대폭 뭔가 좀 행동을 끌어낼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런 얘기네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DJ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에 답방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이 도짝 나도 답방은 없다. 왜냐? 그 당시 누구죠?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은 그쪽에 대통령 측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달라요. 답방을 하면은 한 번 더 문제 관련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민주당 또는 그 새천년 민주당 이 정부하고 와서 사인을 하면은 절대로 그것은 지켜질 수가 없는 거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의 소위 말해 주주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주류는 보수였는데 우리나라의 보수 그리고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는 어떤 남북 간의 합의도 그것이 유효할 수가 없다. 북한이 그걸 더 잘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고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진보 민주당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대탁 남북관계 화해인 거고 남북 간의 최종 합의는 보수와 같이 손을 잡고서 뜻을 모아갖고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이제 지금 김 대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적어도 남북 문제 이 평화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남북 문제만큼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어떤 그 정치적 대립의 도구로 쓰지 말고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미국 보수의 트럼프가 지금 인정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하니까 움직이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만 혼자 가서 지금 움직이고 특히 여기 국내 보수 진영의 동의를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고서 움직이면은 이것은 북한에서도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 여당은 이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을 설득하고 합의를 동의를 얻어내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 부분 일정 부분은 김동구 대표의 뭐 예, 발상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네요. 여기를 유창선 박사 얘기까지 듣고 다음 주제를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어디 가면 들어오라 네. 그래. 빨리 들어와 빨리. 유창선 박사 얘기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국내외 정치에서의 동력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로서도 지금 움직이는데 좀 한계가 예상이 돼요. 당장 뭐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도 저는 이 분위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거라고 예상이 이제 되고 지금 뭐 오히려 커버라라고 나올 수 있다. 이제 북미 간에 지금 진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거꾸로 뒤로 가는 그 상황에서 전에도 안 해주던 거를 뭐 지금 새삼스럽게 적극 찬성해줄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남북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사실 뭐 그냥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는데 미국 쪽에서의 시선은 뭐 당연히 이제 부정적일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금 당분간은 설치하더라도 유명무실한 뭐 그런 상태일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과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뭐를 남북 간에 만들어내는 게 과연 이제 가능할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글쎄 물론 이제 그러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북미 간에 뭐가 도출이 되고 거기서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큰 그림으로 이제 그렸을 텐데 그것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성과가 어떻게 될지가 좀 불확실한 뭐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뭐 그런 이제 상황은 뭐 예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북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우리한테도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문제를 푸는데 다만 이제 김동구 대표는 뭔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본다. 그 출발점은 국회에서 여야가 정파를 따라서 비준해 준다면 김정은 설득하는데 좀 힘이 실릴 수 있겠을 거다 했는데 유창선 박사는 그게 가능하겠느냐? 절대 해줘서는 안 되고. 해서는 당연적으로 안 된다. 저는 만약에 그걸 해준다면 한국당은 좀 문 닫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동구 대표 여기를 보고 먼저 좀 설득하세요. 네,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마 하게 되면은 8월 25일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끝난 직후가 될 가능성이 많다 했었는데 딱 그 이후네요. 제가 그 이유를 꺼냈던 이유는 당시 전당대회에 대한 각기 약간의 뭐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전당대회에서 대표 선출을 둘러싼 역학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전망을 같이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이후에 실제 나왔던 것에 대한 개별적인 소감 약간 더불어서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는 이해찬 대표 체제의 등장이 이후에 무슨 뭐 전국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서는 한 달 전에 전대회에 대해서 경쟁 구도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예측한 것하고 어떻게 다르게 나왔나를 포함해서 황영 소장. 저는 솔직히 보면 청와대가 이해찬이 당 대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초반부터 중반까지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꺾는데 이렇게 좀 동력이 안 실리니까 마지막에는 발을 슬그머니 뺐다고 봅니다. 김진표를 밀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왜 그 이해찬을 반대했는가? 원래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그리고 이제 임종석 간에는 각자 안 좋은 있던 부분들이 있죠. 사람이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한테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찬은 지금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 그립 장악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락호락하게
지금까지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는 거의 바지 사장도 못 됐지요. 치마 사장이라 해야 되나? 바지 자주 입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바지 자주 왜냐면 입었어요. 성 이렇게 기록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거의 바지 사장처럼 세워놓고 그냥 청와대에서 여의도 거수기 출장소 역할을 시켰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려울 거고 특히 그 임종석 이 비서실장과 이해찬 간에는 구원이 당단히 있잖아요. 2012년에 사무총장 이렇게 쫓아내고 공천까지 못 받게 했지 않습니까? 총대를 메고 싸웠죠. 자, 이런 된 상황에서 일단은 청와대가 이해찬 달래기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이해찬 전 대표 체제와는 다르게 예우를 하는 모양새를 뭐 장관 경질도 의논하고 또 워크숍 갔다 와서 청와대에 전부 밥을 먹이고 또 당정청 회의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지금까지 청와대가 저렇게 한 부분은요. 이념적이거나 어떤 이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임종석과 이 장하성, 문재인 등 이 세 사람의 이 특질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당과의 현재 청와대 체제는 대통령, 임종석 실장, 장하성 실장 3인 체제라고 보세요? 예,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조국은 껍데기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그 칼라가 거의 뭐 당이나 또 행정부를 그냥 깔아뭉개는 쪽으로 왔는데 이해찬 체제에서는 저는 그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또 자기 구도나 총선 구도를 공천을 둘러싸고도 투쟁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요. 아마 이해찬 체제에서 당이 청와대에 대해서 이제는 독립을 하면서 견제를 하고 선을 끊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걸 보면 노무현 정권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도 2년 차부터 이제 그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3년 차부터는 결별 단계로 간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해찬이 20년 집권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로 청와대의 구도하고는 구성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자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 청와대가 굉장히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예우하는 척 하지만은 조만간에 일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저는 이 문제 이전의 예측 판단과 결과 실제 저는 뭐 예상했던 결과라고 봐요. 네. 이게 예상했던 결과로 보는데 저는 하나 던지고 싶으면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로 왜 지금 2선, 3선까지 했던 386 그 저기 신인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모든 당, 특히 민주당까지 60대 올드보이 전성 시대로 되돌아갔는가. 지금 80년도 초반 때 학번까지만 해도 이 세대의 정치를 보면은 그 이전에 제야라고 표현했죠. 이 세대들과 함께 대체적으로 대중운동, 대중정치 사회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중을 움직이는 일반적인 정치적 그 심리를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80년도 후반 이후 학번들은 보면은 실제 그런 어떤 그 대중운동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했는 건 학생운동 경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은 이후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대중적인 어떤 정치 훈련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인 능력을 쌓기는 보다는 자기 당판에서의 주도권, 소위 말하는 당원, 요즘은 보면은 참여정부 같은 국민 참여도 아니고 5분에도 보면 95% 이 당원 중심으로 이게 뽑습니다. 그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 주도권 싸움에만 해왔기 때문에 대국민들을 상대로 대중적인 어떤 정치인으로서 위상을 구축을 못한 겁니다. 그 진영에서 짱이 돼본들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진영의 짱들만 직관해서 재선 3선만 해왔지 정치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을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당 지도부 구성에서도 일반 국민 참여 많이 높여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많이 하는 국민 참여도를 높이면 그 사람 그 세대들은 더더욱 그 당 대표나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거죠.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소위 말하는 송영길 의원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그런 역량을 키웠지만은 그런 부분이 약했고 사실
지금 누구야 그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영향보다는 그런 세력의 어떤 그 등에 업고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내다 보니까 실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여튼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문제는 이제 이해찬 체제가 들어서면은 저는 저기 소장님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분명히 이제는 이해찬 당대표가 청와대의 관계에서 훨씬 더 당의 입지를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해찬 세대의 어떤 그 대중관이라든가 이런 사회 문제 의식과 지금 그 80학번 그 후반대 이하의 어떤 그 세대들하고는 상당히 인식차가 많이 크다는 거죠. 당내요. 당내의 어떤 세력뿐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대중관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게 표현하면은 이전에 이 그 경륜이 사회에 있는 그 대중운동을 많이 했는 대중정치인의 어떤 경륜이 정치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 충돌하게 되면은 집권 여당의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에 분하면은 내부의 개파를 얘기하나요? 그렇죠. 분당을 얘기하는 분당까지는 아니고 개파 분화. 자, 네. 그 분화의 그 최고 비극이 옛날 참여정부의 대선 주자 그 7용 6용 이야기할 때 그 6년 그 당시 그 대권 주자들이 자유한국 그 당시 한나라당의 공격을 받다가 무너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거들끼리 공격해갖고 눈을 찔러서 다 죽여버렸죠. 저는 이해찬 대표 체제가 뭐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올드보이에게 나오면서 좀 이제 과거로 좀 정치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면이 있긴 있지만은 지금의 전국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게 이제 낫겠다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뭐 실세 대표 아니겠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장 뭐 정말 뭐 대등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서 당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가장 강하고 좀 힘이 있는 그런 이제 집권 여당의 이제 대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전국을 풀어가는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플러스 효과가 날 거로 이제까지는 사실 뭐 실제 힘을 갖지 못하는 어떤 대표 지도부 체제에서 어떤 야당과의 관계라든가 뭐 협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주도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청와대의 어떤 그 명을 기다리는 청와대의 의중을 기다리는 이런 그 소극적인 위치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관계들을 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좀 확보됐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정운영 면에서도 사실 그동안은 이제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그 한계는 여러 가지로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정책적이든 뭐 정치적이든 그 청와대에 있는 어떤 몇 사람들의 그 관점, 이 철학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게 또 어지간히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좀 인재풀이 넓은 그 당 쪽에서 오히려 좀 발언권을 가지고 그 역할을 이제 높여나가는 거. 그것이 좀 이 정당 정치 차원에서도 뭔가 좀 기본적인 질서가 이제 복원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워낙 뭐 당마다 지금 다 옛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올드보이의 뭐 전성시대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을 풀어나가고 국정운영을 좀 더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뭐 좀 더 나은 선택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집권 여당의 동력을 살리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라고 봤고 두 분은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이 불가피하게 갈등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좀 보냈던 것 같네요. 네, 김능구 대표. 예. 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전처럼 대의원들이 그 전당대 일시에 모여서 투표를 했다면은 그게 100%가 주어지고 했다면은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 있죠. 그죠? 현장 투표력이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권리당원에서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 이해찬 신임 당 대표가. 그래서 그것은 좀 물론 달라진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흐름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당 경선의 한계를 그대로 또 보여줬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그 기회와 위기의 양쪽을 그 맡게 됐다. 이번 그 이해찬 당대표의 어떤 선출이 예를 들면은 기회의 측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이 정부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청와대가 그 정부 내가 역할까지 다 하는 어떤 청와대의 그 일방 독주에서 뭔가 당의 어떤 이 요구와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이 그런 부분들이 그 이 어쨌든 그 현재의 정부 여당의 변화가 이렇게 그 올 수 있다. 이 이해찬 당대표로서는 그래서 그런 점은 하나의 그 기회라고 보고 이게서 그 민주당이 그 정말 그 당정청의 어떤 이렇게 그 국민의 바다 위에서 중심의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해낼 것인가 한다면은 뭔가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거는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그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이 경제를 이 살릴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그 이렇게 그 기회가 정말 그 이렇게 이 연착륙을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일이다. 예, 그거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이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국정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갖다가 이렇게 입법화 시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 국정지표 100대 가설을 했는데 그게 70% 이상이 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근데 그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협치인데 본인도 이 뭐야 이해찬 대표 신임 당대표도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 그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과거 정부의 탓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로서 협치의 문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막았던 게 이 추미애 당대표였잖아요.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도 최고의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야당을 갖다가 끌어안는 어떤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은 좀 못 보여주고 있다. 예, 그 개인의 어떤 퍼스널리티의 특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협치해서 이게 상당히 함께 정치를 해온 경륜이 많은 또 한 정부에서 함께 일한 그 야당 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서로 간에 조화로운 흐름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의 어떤 이 정치적인 노선과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스타일 때문에 오히려 협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리고 당내에서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딴 당은 뭐 수가 적어서 그런가 모르고 비대위 체제라 모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흐름이 이렇게 장강의 흐름이 있듯이 이렇게 이 세대 교체의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본래 가진 연세보다도 더 노쇠하게 보이는 이렇게 신임 당대표 선출은 상당히 그 민주당의 어떤 젊은 이렇게 이 세대 흐름에 좀 이렇게 꽉 막힌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당히 민주당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차이로 어떻게 해서 1등을 했다고 보세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권리 당원들의 선택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예, 권리 당원들은 그런 흐름하고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예, 권리 당원들은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가치, 이해관계. 예, 그리고 자신들의 지지하는 뭐 흔히 말해서 친문에서 지금 이번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뭐 김진표 분은 꼴찌를 3등을 했잖아요. 그건 전략적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여지는데 하여간에 그런 흐름들이 우선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이 어떤 당의 어떤 원활한 이렇게 흐름에 저는 좀 즐거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음 총선에서의 전열 정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못 갖춰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위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회와 위기를 갖다가 어쨌든 뚫고 나가는 것은 주체의 힘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이 민주당이 지금 누가 말하듯이 내년 총선 전에 이 평화 이 프로세스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어렵게 내다봐요. 이것을 격파하고 이 어떻게 말하면은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지방선거를 곧 지난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위기감을 현실화 시키면서 극복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된다 봅니다. 김동구 대표는 어쨌든 간에 그 당 전체에 그냥 뭐 실체가 뭔가 모르겠지만 흐름으로 보자면 변화와 새로운 동력의 흐름이었는데 권리당원들은 친노 친문 이런 그 개파의 결속력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보네요. 그런데 잘 꺼내셨는데 이제 새 대표가 돼서 꺼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 뭔가 법안을 완성시켜야 되는 협치를 통해서 완성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변화만 가지고 될까요? 내용의 변화도 동반했을 때 야당도 따라오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런 변화의 가능성, 그것을 통한 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차피 사람 변화는 선거를 치러야 가능한 거고 현재는 기존의 사람을 갖고 협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저는 협치와 관련해서 대표 변화가 사람의 변화의 의미를 갖는다고 근데 이제 대표 한 명 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 협치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라는 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또 타협할 때는 한다고 보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대결, 정치적인 협치는 크게지는 않지만 단 지금으로 봐서는 정책적 협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주고받을 게 뭐 있다고 보세요? 서로?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골든타임 논쟁을 했던 것이 있죠. 네. 실제 지금 보면 그 당시 박근혜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 관련 입법들을 해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서비스 산업 발전 예. 기본법이라는 거 있었죠. 1996년도로 되돌려 가봅시다. YS가 96년도에 그 당시 그 경제 위기 징후가 오면서 그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요청을 했는데 야당이 반대를 했고 박근혜 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 박근혜는 강제 그거를 국회에 대고 그거를 뭐 강제적으로 통과를 시키려는 시도는 안 했지만 YS는 96년도 12월 달에 그거를 여당이 밀어붙이기로 하다가 실패를 했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은 노동법 그때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노동법이. 근데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YS가 그 당시 개혁하려고 했던 법안들을 다 DJ 노무현 정부 때 다 개정이 됩니다. 왜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YS가 그거를 진행하려면은 그 당시 진보 개혁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야당들이 동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면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법안의 개정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그때 반대를 했지만 그 법안 뭐 동일하게 100% 일치는 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노동개혁이나 이런 어떤 그 4차 산업에서 인격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는 이런 법안들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집권 개정을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정책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걸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던 거예요. 옛날 노동법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대립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몇몇 그 관련 법안들 경제 규제 법안이라든가 4차 그 혁명과 관련된 법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협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남북 이런 문제와 관련된 법안들은 제가 볼 때는 협치가 안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제가 볼 때 협치를 하려면 자세부터 바꿔야지. 힘을 가진 사람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야당은 필요할 때나 쓱 불러가지고 그냥 지지율 좀 내려가면 밥먹기용으로 하나만한 소리를 하면서 문정권이 옛날에 박정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다르냐는 거죠. 문정권이 지금 야당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요. 그런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서 야당을 대표한다면서 협치 운운하면 그 지도부가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저 당도 비대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국당 내부에도 지금 이렇게 날이 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치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만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문정권이 먼저 힘을 빼고요. 잘못한 걸 시인을 하고 또 인적인 이 교체를 하고 이런다면 협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하고요. 협치가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뭐 어떤 정책 방향으로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일단 청와대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임종석과 장하성 그렇게 바꾸고 문재인이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노선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는 한은 협치 이야기를 하는데 야당이 들어주면 그건 기존 노선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건 안 된다. 뭘 그건 바꿔야 절대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바꿔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 다른 분 관련 협치 관련 얘기가 없으면은요. 이걸로 좀 추가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지금 아까 나왔던 한국당의 비대위 체제에 조속한 뭐 결론 아니면 장기화 가능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당 관련 두 가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김병준이 비대위 체제 정리하면서 직접 대표로 나설 소지도 있어 보이긴 한다. 일부 좀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당의 비대위 체제를 정비하면서 통합시도도 한번 같이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런저런 걸 포함해서 나머지 정당들의 움직임도 좀 같이 좀 봐주시죠. 뭐 최근에 주목받았던 그 텔레비전 예능 프로 런닝맨을 패러디하다시피 했던 안철수 전 대표와 아주경제 기자와의 추격전도 있고 했었는데요. 나머지 정당들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얘기, 관심 있는 얘기 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고 여기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유창돈 박사. 글쎄 뭐 다른 정당들, 야당들이 뭐 큰 변화가 가능할까 이제 싶어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뭐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임팩트가 기본적으로 별로 약하거든요. 뭐 국가주의 얘기하고 뭐 이제 교수 스타일의 뭐 여러 가지 담론들을 얘기를 꺼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한 층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는 지금 전혀 가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쪽으로는 다들 가기 싫다는 얘기인데 정의당으로 지금 가는 것도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노회찬 전 의원 시간도 조금 지나고 해가지고 지금 뭐 그 정도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된 거죠. 뭐 12% 뭐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만하면은 사실 뭐 얻을 수 있는 뭐 많은 층을 이제 얻은 거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지금 제일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인적 청산이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이제 쓰지를 않으려고 하니까는 그 임팩트가 약하고 자유한국당이 뭐 변했다 이런 인식을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이 상태면 지리하게 지금의 상태로 그냥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싶고. 자유한국당 인적 청산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친박이나 이제 문제가 되는 인물들하고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김병준 위원장이 뭐 그거는 뭐 사실상 이제 접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단 그냥 일단은 좀 안정 우선 뭐 이렇게 뭐 변화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로서는 뭐 손학규 대표가 들어설 가능성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예. 더군다나 이제 안심이 뭐 뒤에 있다고 한다면은 2등은 누구로 예상하세요? 2등은 저기 누구예요? 뭐 하태경 뭐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드리는 이유는 혹시 그 선 대표가 안 된다면은 그래도 2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 이제 뭐 근데 하태경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뭐 1위를 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거긴 좀 격차가 있다고 보네요. 1위하고 나머지하고. 그래서 지분이 거기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지분이 훨씬 좀 많으니까 예. 안심을 등에 업으면 뭐 된다 이렇게 뭐 봐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새 체제가 이제 들어선 안심은 좀 탈출해 버린 거 아닌가 런닝맨으로? 그렇지는 않죠. 뭐 여전히 있다. 안심이 어디에 있다는 건 뭐 내부에서들 뭐 다 뭐 공유들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 새 체제가 들어서도 이게 뭐 얼마만큼 달라지지 이미 그 국민의당계하고 이 바른정당계가 뭐 서로 이제 뭐 거의 뭐 남남이 되다시피 한 그런 이제 정서인 것 같고 그 상태에서 뭐가 끝나고 나면 혹시 분열의 요소도 있나요? 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분열의 요소도 있나요? 다시 네. 한쪽은 저 한국당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이런 것 같은 그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죠. 있다. 그죠. 바른정당에서 온 사람들은 결국은 보수통합으로 이제 가는 거를 결국엔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이게 뭐 시간 문제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싶어요. 그럼 안철수가 쓸데없는 짓 했네요.
통합. 예. 그렇죠. 결국 결국 지금은, 아무런 예. 실익도 없고 본인 실익이 아니라 손해 본 거죠 그러면 지금. 본인도 제일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정치적 집착, 야욕 대단하다. 사실 이번에 이 지금 바른미래당은 거의 2대1 정도 비율로 옛날 안철수 쪽의 세력이 더 센 곳인데 안철수 쪽에도 사실 그쪽에 분당회가 넘을 때 거의야말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들 중심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집력도 세요. 예, 그 비율도 세일 뿐만 아니라 결집력이 세니 이번에 사실상 누가 되든 안철수 쪽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게 그냥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나서서 움직임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5번 전당대회 후유증은 좀 클 것 같다.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통합보다는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가 정의당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다. 하나는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 반사이익인 거고 또 하나는 이 현재 민주당의 어떤 그런 데 대한 실망의 일부가 지금 그쪽으로 가 있지만 이 정의당은 항상 큰 과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의 진보 진영의 항상 큰 맹점이 뭐가 하면은 이 정치 지도자를 안 키우는 그런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서 정치 지도자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운동이나 그런 어떤 가치 정치를 비판하고 부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인들이 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대 마지막으로 있었던 정치인이 내가 볼 때는 노회찬 의원하고 심상정 의원인데 이제는 두 사람 중에 노회찬 의원을 잃어버렸으니 그런 그 상징적 인물이 사망함으로 인한 어떤 거기에 애석함이라든가 그 간절함이 지금 지지로 이어져 있지 이 정의당이 그런 가치관을 선호하는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내줘도 그것을 상징화시켜서 정식으로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안 나오면은 정의당은 클 수가 없다. 정의당은 지금 사실 심상정 의원 외에 일반 대중인들이 봐서 정치인을 두고서 어떤 비전을 갖거나 어떤 가치 지향을 가질 만한 인물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 민주당과 제로섬 관계에 그동안에 있었던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 처지가 들어서면서 조금 더 지지를 끌어올릴 소지가 있을까요? 뭐 계기가 없을까요? 제가 보건대는 그 민주평화당은 그 일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존재감보다도 선거에서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율로서는 지금 올라가기는 없고 단지 선거 때는 존재감을 보일 거로 보여집니다. 선거 때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상시는 그렇더라도 이제 제가 나머지 정당들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 평화당이 앞으로 이제 문정권이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네. 노무현 정권 때처럼 이 장악력을 상실해 가면 아마 그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개파로 갈릴 거고 혼란해지겠죠. 네. 그럼 평화당은 뭐 동교동계나 호남이라는 어떤 이 맥락이 단일하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범여권의 이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뭐 문재인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든가 뭐 10%나 20%대로 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봄에 그러지 말란 법도 없다고 봐요. 말란 법도 없다는 수준이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우리는 말 정확하게 하지 돌려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해쳐모여하려거나 문재인의 영향력을 당에서 배제하려고 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순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평화당이 그럴 때 이 재편하는 부분에서 일종의 탈바꿈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봐요. 호남 부분에 대한 호남 지지가 제일 늦게 빠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목적이지 뭐 다른 건 없다고 보고요. 정의당은 제가 볼 때는 문정권에서 1년 한 3개월을 치어리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정의당이 얻은 것은 뭐가 있느냐. 제가 볼 때 얻은 게 없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의 어떤 독자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자기 목표를 이렇게 새롭게 설정하지 않으면
정의당도 앞으로 지금 지지율 높은 거는 향후 정의당 미래하고는 아무 관계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이 제가 볼 때는 저게 이제 제일 고민이라고 봅니다. 총선 때까지는 그냥 굴러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총선 때 되면 막상 출마를 놓고 보면 자기 당선을 놓고 저기에 양대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호남 쪽에 가까운 사람, 영남 쪽에 가까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볼 때 바른미래당은 정당으로서 오래 유지되어 가지 못할 것이다. 유 박사는 더 짧게 보는데요. 예. 전대 이후에 조짐이 보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총선 때까지는 굴러갈 거라고는 봅니다. 일부가 탈당을 해도요. 그래서 이제 총선 때 가면 어쨌든 갈라지면서 양쪽에 흡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다. 다만 안철수가 지금 여권에 마땅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음 대선에는 안철수가 여권에서 보수 행보를 할 거라고 또 봅니다. 안철수 카드가 유력한 카드로 살아있다. 저는 유력하다고는 안 여건이 봐요. 야건이 지금 야권, 지금 야권. 야권이지. 야권이지. 야권에서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천이 워낙 드러나서 그렇게 유력하겠는가. 아, 유력은 수식어 붙이긴 좀 네, 그렇다. 어쨌든 아. 야권의 대선 후보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거고 그때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자기 계보 의원들을 이렇게 이 한국당과 통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대권에 나서긴 하는데 유력한 후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점으로 김동구 대표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야당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요? 한국당 포함해서요. 그래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운명은 예. 서로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한국당이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일정 그 한골 탈퇴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면은 그때는 아마 한국당이 중심이 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개파의 분열만 이렇게 그 드러내고 된다면은 어떤 제3지대에서 어떤 보수 신당의 어떤 태동 가능성, 그게 바른미래당의 어떤 보수 인사들도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역시 창의적이시네요. 예. 물론 바른미래당의 바른당 소속 친구들은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당을 통합시키는, 한국당에서 개혁적 인사들을 통합시키는 어떤 그런 걸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이래 보여지고, 실제로 저는 이전부터 우리 유 박사께서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니까 곧 바른미래당의 운명이 그거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을 만한 어떤 징후들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그 바른당 출신의 일부가 이번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바른미래당의 운명 끝났다. 그러면서 그 뭔가 액션에 들어가려 했어요. 최소한 탈당. 예를 들면은 이게 그랬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동료들의 만류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휴화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언제든지 그 바른미래당은 저는 깨지는 운명에 그 놓여 있다. 그 보이는데 그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이 문제인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변화의 변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바른미래당의 이후의 그 행보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야당 정계 개편은 1차적인 것은 그 자유한국당의 현재 비대위의 성과, 그 속에서의 어떤 전당대회 뭐 기타 등등 그런 앞으로의 어떤 그 모습이 야권 정계 혹시 개편, 김무성 전 대표가 또 다시 재통합의 구심점에 나설 소리도 있다고 보세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있죠. 그것도 있고 실제로 그 현역들한테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래서는 그 보수의 미래가 이렇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미 흘러간 물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물레방아를 돌릴 리더는 아니다. 저는 본인도 그걸 자각하고 있지 않나. 물레방아 아래쪽에 갖다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얘기입니다. 예. 평화당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는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에 노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노크를 했는데 뭐 선별적인 어떤 협의라든지 정통한 소식입니까? 예, 지금은 시기상조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 황상 수장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난 요즘 그쪽 관심이 없어요. 이전에 그 국민의당이 선전했을 때는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 이게 컸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정서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호남 홀대론의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평화당이 자체로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그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황 소장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고 지지가 하락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이 있을 거다라고 아까 보던데. 네, 근데 지지율이 저는 하락하더라도 호남 홀대론의 그 정점에 서 있는 문재인 이 지난 총선 시기에 그거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 지지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호남에서 힘을 주자라는 어떤 그게 이 호남 민심이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평화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국민의당처럼 자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랑 어떤 이렇게 이 대립 구도를 가져 나가면서 선거를 갖다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난망한 거 아닌가 해서 이 나름대로 그 여권의 정계 개편을 저는 보고 있다 이래 봅니다. 제가 오늘 약간 깔타스럽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지지가 떨어지더라도 지지한다는 해석이 오히려 호남의 지지가 철회가 되니까 지지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만약에 아까 황 소장이 얘기할 정도로 20%인데 아니라 20, 30%까지 떨어진다면은 호남의 지지도 형편없이 떨어질 것 같은데. 봐봐요. 이전에 우리가 DJ 때 국민의 정부 시절에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25%선은 받쳐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25%가 호남의 이 DJ 시대하고 똑같이 문재인에 대한 그 호남의 지지가 있을 거다. 지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데 내가 아까부터 YS를 자꾸 예를 드는데요. 네. 현 정부는 DJ 스타일보다는 YS 스타일이에요. 지지율 기반이 떨어지면은 YS는 하방선이 없었습니다. 반면 DJ나 박근혜 쪽은 보면 하방선이 존재를 해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국정 운영을 잘해야 되는 게 정치 사회가 아주 강고한 지지 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치 사회 개혁을 갖고서 풀어나가는 이런 이 국정 운영 스타일은 나중에 하방선의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내가 호남이 그 하방선을 받쳐줄 것이라는 가정은 나는 동의를 못해요. 예. 뭐 오늘 여기서 아니 호남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젊은 유권자들 중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그 친문의 지지 세력들은 그 세력들이 받쳐줄 거라고. 그리고 그 세력들이 많은 부분들이 수도권과 호남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호남 민심에서 지난 총선처럼 호남 홀대론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갖다 압박했던 그때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호남이 완전 섬이 되겠네요. 고립된 섬이. 국민 지지가 압도적으로 낮음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수도권도 존재한다고. 근데 그 그게 세력들이 30%에 불과하다면은 그만 이견으로 남깁시다. 뭐 시간도 됐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딱 뭐 우리가 시간도 타이트하겠지만은 내용도 약간 아까 황당 소장은 나한테 불편한 거 있냐고 따지냐고 했었는데 다들 좀 타이트하게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